오늘 주제가 안전한 진료 환경과 정신건강 치료 지원 체계. 이 두 가지 타이틀은 결국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제 발표될 내용들이 혹시 환자에 관한 편견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 대화하면서 조금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두 의사 선생님 또 그 외에 또 많은 시민들도 희생이 됐었죠. 그 죽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을 진실에 접근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그래서 더 많은 희생을 줄이는 것이 그런 치료권이나 인권을 향상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현장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전문의가 됐는데요. 이제 되자마자 알코올 의존과 가정 폭력이 있던 분이 이제 보호자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 부동의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새내기 전문의인 저한테 이렇게 가족들까지 내가 너 애들 학교 다 알아내서 복수하겠다, 이런 이제 협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립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를 보면서 상당히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를 느끼게 됐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제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봉직기를 한 4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개원을 했는데, 또 개원을 시내 도시에 하다 보니까 자위입원 환자들이 많고, 그 자위입원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줄 그 보호 의무자들이 안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병원을 찾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강제 입원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 이런 것을 표하면서 이제 자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건물 모서리에다 머리를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찧었는지, 머리가 제 기억에 한 130바늘 정도 꿰맬 정도로 아주 많이 손상이 됐었고, 근데 이 환자를 두고 어떤 병원에 의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저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을 가든 상급병원을 보내도 사실은 더 큰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찰이 대동하지 않은 한에는 모든 병원들이 다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체계가 있는가? 또 의료인이 이렇게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정신병리가 있다는 이유로 그런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의사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리에 의한 그런 협박이나 폭력 이런 것들은 치료의 대상이 1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의사나 의료인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제가 직접 이렇게 130바늘을 꿰매면서 자해 행동에 대해서 대화를 했었어요. 다행스럽게 그 대화가 조금 도움이 돼서 그분이 좀 안정이 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입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병원에 있었던 폭력 영상인데요. 이게 플레이가 안 되네요. 네, 그냥 시간 관계상 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입장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하니까 이분이 이제 원래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점잖으신 분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맞고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폭력은 이게 비상안전벨이 우리가 10분 정도 있으면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일은 대부분 다 벌어지게 되고 만약에 흉기를 들었다면 그때까지 이제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많은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비상벨을 울리고 10분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상황에서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밖이 이제 소란스러우니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진료를 할 때 밖에서 나는 소리에 제가 과민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진료를 하면서도 환자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한쪽 귀로는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직원 2명이 정말 많이 맞고 제가 나가서 겨우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도시에 있는 정신과에는 만성 정신질환자들도 오시지만 노숙자분들도 알아요. 내가 여기 오면 진단서를 쓸 수도 있고 또 진료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와서 잠도 주무시고 화장실에서 샤워도 하십니다. 양치도 하시고 그런 그런 현실이 있고요. 이따가 다시 노숙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인터넷에 최근에 어떤 교수님이 N번방에 이렇게 누명을 쓰시고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셨는데 역시 제 경험이에요. 얼마 전 일인데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저렇게 인터넷에 이제 도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건 정신병에 의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얼굴이 조용필 가수 얼굴 옆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논리에 의해서 저는 이제 악인이 돼 있죠.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이런 타겟이 될 수도 있다. 제 경험을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14년 동안에 어디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 있죠. 주유기를 들고 라이터를 들고 우리 병원 앞에 바로 주유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치했던 아찔한 상황들 그리고 흉기를 들고 실제로 이제 흉기에 다친 직원도 있었고 또 이제 화재 방화 이런 병력이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쓰레기통에 이렇게 불을 지른 경우도 있었고 이게 원내에서 흡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가운이 찢기고 또 그렇지만은 직원분들은 대부분은 신고를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불편하고 또 보복도 두렵고 그래서 뭐 성적인 그런 추행이나 희롱 이런 것들을 당하고 나서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위로하고 이제 이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특히 이제 병원 로비에서 뭐 기물 파손이라든지 뚜렷한 폭행은 아니지만 고성을 지르거나 음주 상태로 이렇게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뚜렷한 범행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잠깐 모시고 나갔다가 가셔요. 그럼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입원실이 있는 정신의료기관은 사회적 입원이 많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인의 500배 정도 됩니다. 한 10%가 해마다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6만 명 후반대가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한 6천 명 이상이 1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출 나갔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범죄 타겟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주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변사체로 발견되기도 하고 동사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또 가족분들은 우리는 모르겠다. 장례 절차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장례식장까지 구청, 장례식장 그리고 사체검안서 이런 것들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신의료기관이 어떤 큰 맥락 속에 놓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개원을 하고 초기에 꾸었던 꿈들이에요. 이렇게 사시미 칼을 들고 난입하는 그 어떤 반사회적인 사람들 꿈속에 저렇게 시커멓고 큰 늑대가 나타나고 병원 계단 옆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런 꿈들을 꿨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간 그 입원 숫자와 연간 사망자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입원한 정신질환자 수가 이렇게 15,000명 가량이 되죠. 그리고 나이와 성별이 이 정도 되는데, 역시 이제 이 8월 5일에 있었던 부산의 살해 사건도 50대죠. 이제 더 큰 아마 휘발유통을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로 훨씬 큰 어떤 사건이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분도 역시 사회적 입원을 하셨던 분으로 보여요. 그리고 퇴원 조치에 대해서 원한 감정을 품고 저런 행동을 하셨죠. 그래서 사회적 입원의 사회적 현상이 이것이 정신과 의사가 만든 현상인가, 아니면은 뭔가 재활 의지가 부족한 환자가 만든 현상인가, 이 그림을 봐야지만 국가의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흉기를 가지고 외래 진료를 받는 흉기를 숨기고 들어올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현장에서 비상벨은 실효성이 상당히 낮고,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낮지만 특히 이제 지금 이따가 이제 나올 텐데요. 여자 혼자서 이렇게 외래를 보시는, 그래서 여자 2명만 있어요, 의원에. 근데 와서 이제 폭력이 일어나면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신응급체계가 저런 고위험 환자가 있을 때 연계할 만한 체계가 부족하다. 그리고 입원실이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안전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예, 그리고 이제 다양한 상황이 있죠.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병원으로 입원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서 사실조회 의뢰가 왔을 때 알게 되거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다른 환자를 폭행한다든지 돈을 이렇게 취한다든지 성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문제가 있어서 퇴원을 시키면 그 퇴원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원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나가게 되면, 그렇게 퇴원을 당하게 되면 결국은 노숙인의 처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한을 갖는 거죠. 그럼 왜 재활을 할 수 있는 체계, 또 어떤 그 하우징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너싱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 또 사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돌아가신 김재훈 선생님은 소송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가 건물에 이렇게 의원을 개설을 하려고 다 계약을 하고 이미 이제 개설을 했는데, 마지막에 민원, 이게 이제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고,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신고를 안 해줬죠. 원래 이제 신고를 해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2년 동안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하라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살해를 당하신 거고, 우리 지금 뭐 수백 병상의 급성기 병상이 지금 줄었잖아요. 정신보건법 통과 이후에 또 낮은 수가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줄었는데, 이제 결국 이런 혐오 현상까지 있으면서,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고, 왜 혐오 현상이 있는가?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이 낮은 수가에 의해서 낮은 질의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입원실이 있는 곳은 결국 좋은 인상을 주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죠. 예. 나머지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은 이제 후에 많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 입원이 많다. 우리나라는. 왜 많은가? 의 문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법 입원 제도가 부재하다. 그래서 입원 결정을 보호자와 의사가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원한이 간다. 근데 이것은 고스란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오늘 반복해서 나오겠지만은 고위험 환자를 본다고 해서 차별화된 수가가 없다. 근데 이것은 지금 뭐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낮은 수가이기 때문에 의사 한 명이 봐야 될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다. 외래도 보고 적은 인력으로 입원 환자도 봐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안전요원도 부족하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고, 의료급여 환자들이 특히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런 의료급여 환자들이 일반 보험 환자들에 비해서 유일하게 정신과가 60 몇 %로 낮기 때문에 그 입원 수가, 낮은 수가 때문에 갖는 그런 진료의 질이 하락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이라는 거죠. 또 정신보건 예산이 낮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뒤에 나올 테니까요. 뭐, 지금 그 살인사건 다음날 낫을 들고 다니면서 위험한 행동을 했던 환자분이 오셨어요. 저희 병원에. 친구에 의해서. 근데 이제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보건소의 선생님도, 공무원 선생님도, 또 경찰도 자기가, 나서서 이 환자를 입원시키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개입을 누구를 만났고 누가 주도로 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피해망상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경찰의 협조도 그렇고 공무원의 협조도 그렇고 이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이해, 응급입원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전체 의료기관에서 정신과가 있는 곳에 폭행이 많고, 그 중에서도 입원실이 있는 곳에 폭행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흉기로 일어나는 폭행은, 폭력은 입원실이 있는 병원에서 외래에서 많이 일어난다. 거기가 약한 고리라는 거죠. 병동은 남자 간호조무사나 직원이 있는데, 외래는 부산의 경우와 같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그 금속 탐지기하고 사물함을 많이 이야기해요. 현장의 선생님들은 왜 법원이나 국회나 이 대기업
이 큰 빌딩에는 그런 게 다 있는데 왜 정신과 특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는 없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전체로 하면은 범죄율이 낮지만 이런 전제를 단다면 알코올 의존이 있다거나 아니면 일찍 폭력 전과가 시작됐거나 혹은 폭력 전과가 있거나 혹은 피해망상이나 환청이 위협적이라면은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조절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폭력, 이런 것들은 분명히 높은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같이 협력하는 경찰 혹은 공무원들과 이렇게 이해가 되고 특히 이제 준법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정신질환자 중에서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오기 전부터 호주나 영국 같은 곳에서는 인리치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역사회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을 해서 미리부터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재활이나 하우징 서포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부터 준비하고 평가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따가 이제 또 백종원 교수님이 또 이야기해 주실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마 다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